자, 안녕하세요. 스포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자, 영어 영역. 자, 오늘은요, 제 11단원이 되겠고요. 어법 정확성 파악 시간입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법 정확성 파악의 유형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유형의 특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여러분, 어법성 판단 문제가 뭐, 이제 29번 문제로 출제되는 이 어법성 판단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시는 친구들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좀 봅시다. 자, 밑줄친 부분에 어법상의 적절성을 파악한 유형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봅시다. 자, 밑줄이 있는 문장은 당연히 정독을 하셔야지 말야 되겠죠. 이게 어법적으로 그 해당하는 밑줄이 있는 부분이 이제 문장이 이제 뭐냐, 이 어법상 정확하게 쓰였는지 보셔야 되니까요. 나머지 문장들은요,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왜 그러냐? 어법성 판단이라 해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적용할 어법 개념이 떠오른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보통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 문법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뭐 아는 어법 규칙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법 문제만 만나면은 무슨 어법을 적용을 해야 될지 어법 규칙이 정확하게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식만 알고 있지 그걸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인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지식인 지식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냥 알고만 있다는 거야. 알고만 있고 그걸 활용이 안 되는 거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적용할 어법 개념이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 문법적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게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그렇죠. 어떻게 어떤 순서로 써져 있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읽어내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그냥 문법적인 지식만 잔뜩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봅시다. 거시적인 어법 개념, 즉 우리말과 비교했을 때 영어만이 갖는 특성이 주로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거시적인 것의 반대는 뭘까요? 미시적인 거가 되겠죠. 되게 세밀한 거 있잖아. 문법제 쫙 구석탱이나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들. 아니면 좀 지나치게 좀 여러분이 좀 상세하게 아셔야지만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출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가원 출제 매뉴얼에 매크로한 것을 주로 출제하지 마이크로한 것을 주로 출제하지 마이크로한 것은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평가원 출제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굵직굵직한 것들만 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제가 그래서 그 굵직굵직한 것의 기준이 뭐냐 이거란 얘기예요. 우리말과만 비교했을 때 영어만이 갖는 특성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봐야 돼요. 즉 얘네들이 선택지 안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얘네들만이 답이 된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주로 선택지에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밖에 있는 것들은 아예 선택지에 등장하지 않느냐? 등장해요. 등장하지만 걔네들은 뭐란 얘기가 되죠? 선택지 안에는 있지만 그것에 여러분 어법성을 따져서 정오답을 가려야 될 만한 그러한 선택지로서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일치, 우리나라 수일치 없죠. 자, 본동사의 능수동태 구분.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수동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수동태 구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동사와 준동사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 영어는 한 문장에는 한 개의 동사가, 서술어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문장이 되죠. 물론 우리말도 그렇지만은 우리말의 준동사라는 것과 영어의 준동사라고 하는 개념은 솔직히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상당히 매우 큰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법 시간도 아니고 때문에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을 해줘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만이 갖는 독특한 특성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준동사의 능수동태 구분 당연히 중요하게 되겠죠. 본동사의 능수동태 구분도 중요하다시피요. 자, 품사절 접속사의 구분 이거 정말 중요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품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지 봐야 되겠죠. 근데 영어는 품사절 접속사라는 것이 존재하죠. 자, 전치사와 접속사 구분할 수 있어야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의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후치사라고 해서 각종 접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느니가, 에게, 을를, 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고 또 접속사라고 하는 것도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를 갖는. 자, 형용사와 부사의 구분. 물론 우리나라 말도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을 하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말은 형용사와 관형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서술어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영어의 형용사처럼 존재하는 관형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체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말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러한 특성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개념이 당연히 답이 될 수도 있게 되겠죠. 내가 뭐 다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을 이유가 없죠.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거 공부하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개념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건 항상 전제로 해주셔야지만 돼요. 특히 어법은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택지를 소거하며 풀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정답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나 이런 걸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꼭 본 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구분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통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안 통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수의 영어 표현이라든가 문장을 접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하신 날보다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날들이 더 많은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연령대의 그 불리한 점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보다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본 적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이런 건 자주 본 적이 없는데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야 된다, 답을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많이 본 것 같은데 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는 범위 안에서 선택지를 제거를 하시다 보면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지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것들은 답이 안 돼. 근데 하나는 내가 정말 모르겠어. 그래도 정답을 이 선택지에서 답을 고르실 때는 그걸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다 지우고 났더니 뭐 하나가 남더라. 뭐 2개가 남는다 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뭘 다 지워봤더니 하나가 남는다더라라고 하는 근데 그 남는 것이 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걸 정답으로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더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오늘 예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실 예제는요, 2023학년도 작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됐었던 문제인데요. 한번 슬슬 읽어봅시다. 자, 앞서 바로 말씀드렸었던 요 사안을 집중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뭐냐? 뭐 되게 중요하대요. Understanding Business Ethics. 이 직업상의 윤리에서요. 비즈니스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대요.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윤리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requires a person to choose from.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라는 얘기죠.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얘기죠. 모두 사이에서요. among several action. 몇몇 가지 행동들 중에서요. 행동들 사이에서요. 근데 그 행동들이 어떤 행동이냐고요? may be evaluated as right or wrong, ethical or unethical 라는 얘기죠. 옳거나 그르거나 혹은 윤리적이나 비윤리적이다라는 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 사이에서 골라낸 것이 필요로 한 그렇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ethical issue이다라는 얘기 되겠죠. 이건 관계대명사의 뭐가 되는 거가 되겠죠. 관계사절의 동사의 능수동태로 구분하는 거겠죠. 본동사의 능수동태를 구분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당연히 맞게 되겠죠. 액션이 evaluate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이 evaluate 돼야 되는 거니까요. evaluate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지 않습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 타동사는 당연히 수동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 되겠죠.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근데 2번 봅시다. 자, learn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a decision requires 쭉 읽어봤는데 여기에도 동사 원형이 하나 있고 and 있으니까 여러분 제일 흔히 어법상 판단 문제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규칙 중에 하나가 병렬 구조가 되겠죠. 여기 동사 원형이 있고 여기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맞네 이러시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명령문이잖아. 해라 라는 얘기잖아.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이런 대안들에서 고르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make a decision 이 결정을 내려라 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requires라고 하는 동사 단수동사형이 보이게 되겠죠. 한 문장에 동사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동사라고 봤을 때 앞부분 전체가 뭐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네요. 여기 동사가 또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어를 갖는 동사인데 그러면 주어를 갖는 동사 앞부분 전체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주어가 돼야 되는 거가 되죠.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가 되겠죠? 주어를 갖는 주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쪽에 있는 이 make라고 하는 요 동사 원형은 누구와 병렬 구조를 이룬다? 얘랑 병렬 구조를 이룬다는 얘기가 되죠.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어떤 이런 대안들에서 어떻게 뭐라는 얘기 되겠죠? 선택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라는 얘기 되겠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배우는 것은 requires 뭘 필요로 하냐면요. not only good personal value. 그쵸? 좋은 개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지식적 뭐라고 할까요? 경쟁력도 필요로 한다. 어디에서요? In the business area of concern 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사업 분야에서요.
그렇죠. 아,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뭘 필요로 하느냐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상당어구여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learn이라고 하는 동사를 뭘로 바꿔져 있어? 동명사인 learning으로 바꿔주셔야지만 되겠죠. 답은 2번이네요. 지금 이거 뭘 가지고 문제 만들어내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준동사냐, 동사냐, 준동사냐의 구분이란 얘기가 되겠죠. 동사가 이미 있으니 또 다른 종류의 동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동사를 뭘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렇죠. 준동사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가 한번 학습 차원에서 읽어봅시다. 직원들은 또 employees 또 뭐 알 필요가 있냐면 언제 회사의 정책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윤리 강령에 의존을 해야 되는지 혹은 have a discussion. OR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나왔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병렬 구조가 되겠죠. 앞에 있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알 필요가 있다. 언제 의존해야 되는지, 언제 have discussion with coworkers. 언제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가 병렬 구조를 이룬다는 얘기가 되겠죠? to really와 have. 얘가 병렬 to have. 병렬 구조로 연결됐을 때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뒤쪽에 있는 투부정사의 to는 보통 생략이 되겠죠.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인 규칙이 되겠죠. 그럼 얘는 병렬 구조를 바탕으로 한 그렇죠. 동사냐 준동사냐 고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자, ethical decision making. 어떤 윤리적인 이제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쉬운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there are always gray areas. 그렇죠.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회색 지역이 있다는 얘기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뭘 한다고요? create dilemma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gray areas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의 접속사구나. 품사절 접속사의 구분.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앞에 있는 거. 이거 4분이니까 대신 사람 삼을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어쩌고 했는데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들, 앞에 있는 이러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필요하냐면요. 자,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가 되겠죠. 의사결정자가 evaluate ethics of his or her choice. 그들의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평가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또 뭐 한다는 얘기겠죠? evaluate 하고 decide 뭐 한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런 거 여러분 whether to 부정사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whether 다음에 뒤쪽에 to 부정사로 뒤쪽에 나와 있는 주어 동사를 to 부정사로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 용법이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로서.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것도 사실상 품사절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세밀한 건 아예 출제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쪽에 거시적인 어법 개념이 주로 출제가 된다고요. 여기 안에 없는 것들도 당연히 선택지로 제공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심도 있게 뭘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보기로서는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한 거. 나 이런 거 잘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나 본 적이 없으니까는 이건 아까 앞에 병렬인 것 같으니까는 이게 답이겠지.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못 본 거는 안 나와요, 진짜. 왜 잘 못 봤던 것들이 답이 될 수 없을까요? 그만큼 학교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험지에는 나와요. 시험지에는 나온다고. 왜?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되죠. 심진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 때문에 거시적인 어법 개념들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 솔직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 뜻만 가지고 비벼도 뭐뭐인지 아닌지 ask for guidance. 내가 어떤 안내가 필요한지 지침이 필요한지를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지침을 요청을 해야 될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에 대한 어법적으로 이게 문법적으로 옳다 그러다까지는 학교 문법상에서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거기까지 굳이 배울 필요도 사실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문법서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쯤 가지고 있을 만한 집에 하나쯤 가지고 있을 만한 문법 기본서에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그렇게까지 자세한 어법을 물어보지 않는다라고요. 왜? 아예 평가원에서 그렇게 자세한 어법성은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출제 매뉴얼에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골자를. 아시겠죠?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내가 그동안 설마 내가 이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어법 문제는 틀릴 수 자체가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통 3점을 주잖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강의 학습 후 교재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연습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풀이를 해보시고요. 자, 해설 강의 참고하셔서 나와 풀이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점검해 보신 다음에,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우리 12단원
어휘 적절성 파악,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어휘 추론 문제라고 불리는 거 있게 되겠죠. 실제 시험 문제 30번에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빈칸 바로 직전에 출제되는 이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문제를 많이 실수들을 하시는데, 자, 이 문제의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개념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